오늘은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의자왕 하면 삼천궁녀부터 떠올리실 텐데요. 과연 의자왕은 정말로 주색에 빠진 무능한 왕이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의자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백제 마지막 왕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의자왕은 백제 30대 왕인 무왕의 맏아들로 태어났죠.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의자왕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들과 우애가 깊어서 사람들이 해동증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증자는 공자의 제자 중에서도 효행으로 특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왜 무왕의 맏아들인 의자왕이 무려 40세가 다 되어서야 태자로 책봉되었을까요? 보통 맏아들이면 일찍 태자가 되는 게 당연한데 말이죠. 사실 이것은 의자왕의 출생에 숨겨진 비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자왕의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요. 서동설화에 따르면 신라의 선화공주라는 이야기도 있고, 미륵사 사리봉안기에서는 무왕의 왕후가 백제귀족 사택적덕의 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왕이 태자 책봉을 이렇게 늦게 받은 걸 보면 아마도 그의 어머니는 무왕의 정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죠. 무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만난 상대적으로 신분이 낮은 여인 사이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자왕의 그 유명한 해동증자 행동은 과연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치적 생존을 위한 연기였을까요? 상황을 생각해보면 왕실 내에서 입지가 불안했던 의자왕이 살아남기 위해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641년 마침내 의자왕이 왕위에 올랐죠. 당나라는 즉시 사신을 보내 의자왕을 주국 대방군왕 백제왕으로 책봉했습니다. 그런데 의자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놀라운 행동을 보였는데요. 642년 자신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대규모 숙청을 단행한 것입니다. 동생의 아들인 교기를 비롯해서 몸의 여자 4명, 내자평 기미 등 40여 명을 모조리 섬으로 추방해버린 것이죠. 이 사건은 일본서기에 대란이 일어났다고 기록될 정도로 큰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해동증자로 불리며 조용히 지내던 의자왕이 갑자기 이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인 거죠. 이제야 의자왕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대규모 숙청으로 왕권을 안정시킨 의자왕은 이제 본격적인 정복 전쟁에 나섰죠. 642년 7월 의자왕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공격해서 무려 40여 개의 성을 빼앗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을 준 건 대하성 함락이었죠. 8월에 장군 윤충을 보내 신라의 중요한 거점인 대하성을 공격하게 했는데요. 이때 성주였던 김품석과 그의 아내 고타소가 목숨을 잃었는데, 이 고타소가 바로 김춘추의 딸이었던 것이죠. 김춘추는 나중에 신라의 태종 무열왕이 되는 인물인데, 딸과 사위를 잃은 김춘추의 분노는 훗날 의자왕이 제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어쨌든 의자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643년에는 고구려와 화친을 맺고 신라의 당항성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당항성은 신라가 당나라와 교류하는 중요한 통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공격으로 신라는 정말로 망국의 위기에 몰렸고 급하게 당나라의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자왕의 전략은 정말 탁월했는데 고구려와 연합해 신라를 양쪽에서 압박한 것이죠. 심지어 645년에는 당태종이 고구려를 공격할 때 신라가 3만 명의 원군을 보낸 틈을 타서 신라의 7개 성을 또 빼앗았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백제와 신라 사이에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계속되었는데 647년, 648년, 649년 거의 매년 전쟁이 일어났죠. 김유신이 이를 막아내긴 했지만 신라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자왕은 655년에는 고구려, 말갈과 함께 신라 북쪽 변경에 30여 개의 성을 빼앗는 대성과를 거두기도 했죠. 의자왕의 무서운 공격으로 이때 신라는 정말로 멸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선덕여왕이 무능하다며 비담이 반란까지 일어날 정도였죠. 그런데 의자왕이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당나라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었죠. 백제는 전통적으로 중국과 친교를 맺어 고구려를 견제하는 정책을 써왔는데 의자왕은 이 정책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것입니다. 645년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공할 때 백제에게도 원군을 요청했었지만 의자왕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신라를 뒤에서 공격했던 것이죠. 당나라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에 당태종은 죽을 때까지 백제 사신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651년에 새로 즉위한 당고종이 백제에게 신라와 싸우지 말고 빼앗은 땅을 돌려주라고 요구했는데 의자왕은 이것도 거부했던 것이죠. 그렇게 652년 이후로는 아예 당나라와의 외교를 완전히 단절해버렸습니다. 대신 고구려, 말갈, 외국과 연합전선을 구축했죠. 그런데 655년부터 의자왕에게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해 2월에 태자궁을 극도로 사치스럽게 수리했던 것이죠. 그리고 궁궐 남쪽에 망해정이라는 정자까지 세웠습니다. 더 심각한 건 656년 3월부터였는데요. 의자왕이 궁녀들과 함께 밤낮으로 술판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에 좌평 성충이 간언을 올렸지만 의자왕은 그를 옥에 가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성충은 감옥에서 굶어 죽어가면서도 앞으로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육로로는 탄연을, 수로로는 기벌포를 막으셔야 합니다. 라는 마지막으로 상소를 올렸지만 의자왕은 이 충언을 무시해버렸죠. 거기다가 이 시기 백제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의자왕의 왕후 은고입니다. 일본서기에서는 그녀를 요부 또는 요녀라고 기록했을 정도의 인물이죠. 당시 은고가 실권을 장악하고 정치를 좌지우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657년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죠. 원래 좌평은 6명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의자왕이 자신의 서자 41명을 모두 좌평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이는 기존 귀족들의 토지를 몰수해서 왕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연히 귀족들의 반발이 엄청났을 걸로 예상되죠. 거기다가 659년부터 백제에는 온갖 기괴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우 떼가 궁궐에 들어와서 상좌평의 책상에 앉았다거나 태자궁에서 암탈기 참새와 교미했다거나 사비성의 우물물이 핏빛으로 변했다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심지어는 귀신이 궁궐에 들어와서 백제가 망한다고 외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한 궁궐 땅에서 거북이 한 마리가 나왔는데 그 등에 백제는 보름달 같고 신라는 초승달 같다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하죠. 이에 무당은 이를 해석했는데 보름달은 가득 찬 것이니 기울고 초승달은 가득 차지 못한 것이니 점점 차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백제는 망하고 신라는 흥한다는 뜻이었죠. 그 말에 분노한 의자왕은 무당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마침내 660년 운명의 해가 찾아왔는데요. 당고종은 소정방을 총사령관으로 삼아 13만 대군을 출격시켰고 또한 신라에서도 김유신이 5만 정예군을 이끌고 백제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의자왕은 급히 신하들을 불러 대책회의를 열었고 좌평 의직은 바다를 건너온 당군을 먼저 치자고 했던 반면 달솔 상영은 신라군부터 막자고 하는 것이었죠. 또한 귀양 중이던 흥수는 성충과 같이 탄현과 기벌포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여러 신하들은 나라를 원망하는 흥수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반대했고 결국 의자왕은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적을 요충지로 끌어들인 후 기습하자는 작전을 택한 것이죠. 7월 9일 마침내 당군이 기벌포에 상륙했습니다. 신라군은 탄현을 넘어 황산벌로 향했죠. 의자왕은 급히 계백에게 결사대 5,000명을 주어 신라군을 막게 했고 황산벌에서 김유신의 5만 대군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10배의 병력 차이가 났지만 놀랍게도 계백은 4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했죠. 하지만 5번째 전투에서 결국 계백이 장렬히 전사하며 백제군이 무너졌습니다. 또한 기벌포에서도 백제군이 당군에게 크게 패하면서 7월 11일 결국 나당연합군이 사비성을 포위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이에 의자왕은 급히 태자 효와 함께 웅진성으로 도망쳤고 사비성에는 둘째 아들 부여태가 남아서 저항했지만 얼마 못 가서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웅진성은 산 위에 있는 천혜의 요새였는데요. 의자왕은 여기서 제기를 하려고 했지만 뜻밖의 배신이 당하게 되죠. 바로 웅진성을 지키던 예식진이 의자왕을 배신한 것입니다. 최근 발견된 예식진의 손자 묘지명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는데 조부가 의자왕을 끌고 가 당고종께 바쳤다라는 내용이죠. 결국 7월 18일 의자왕은 소정방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면서 678년간 이어진 백제 왕조가 이렇게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굴욕적인 항복식이 거행되었는데요. 소정방과 신라 무열왕은 상석에 앉았고 의자왕은 그들에게 직접 술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백제의 신하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고 하죠. 그리고 의자왕은 왕후 운고, 아들들, 신하 88명, 백성만 2807명과 함께 당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이후 낙양에 도착한 의자왕은 당고종을 만났는데요. 당고종은 의자왕을 꾸짖은 후 사면했지만 이미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의자왕은 며칠 후 그 먼 이국 땅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후 당나라는 의자왕을 오나라의 마지막 왕 손호, 진나라의 마지막 왕 진숙보 옆에 묻었는데요. 그들은 주색과 폭정으로 나라를 잃은 망국의 군주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삼천궁녀 이야기는 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이것은 후대에 만들어진 설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낙화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요. 3000이라는 숫자도 불교에서 말하는 셀 수 없이 많다는 의미의 수사적 표현이었죠. 실제로 백제 수도 사비성의 인구가 5만 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 3000명이 궁녀였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널리 퍼진 건 일제강점기에 나온 김정구의 노래 낙화삼천 때문이죠. 의자왕은 즉위 초기에는 분명히 뛰어난 군주였습니다. 신라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였고 백제의 마지막 중흥기를 이끌었죠. 하지만 655년 이후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충신을 멀리하는 등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의자왕을 둘러싼 기록들이 대부분 승자인 당나라와 신라 쪽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죠. 백제를 공격하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자왕을 의도적으로 나쁘게 묘사했을 가능성도 있죠. 실제로 200년 후 견훤이 후백제를 세우며 의자왕의 원수를 갚겠다고 외쳤을 때 많은 백제 유민들이 호응한 걸 보면 의자왕이 단순히 무능한 왕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